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적중 강의를 만나는 시간, 공무원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공무원 국어 종결자 정채영 교수님의 강의 함께했습니다. 오늘 모신 교수님 정말 범상치가 않습니다. 네, 얼마나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노량진의 유명 스타 강사인 건 물론이고요. 요즘 TV 강의를 통해서도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공무원 한국사 시험 자문위원이시고요. EBS 한국사 강사 출신, 한국사 합격의 멘토이십니다. 오태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주시고요. 노량진 특강 오늘부터 이제 한국사 강의, 한국사 멘토를 담당해 주셔야 되는데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 수험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40만 수험생 여러분, 한국사 강사 오태진입니다. 여러분들 노량진에서만 혹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만 뵙다가 이렇게 TV를 통해서 뵙게 되니 또 색다른 그런 기분이 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국사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으면서도 여러분들을 공무원 합격의 길로 인도할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재미있게 공부하면서도 또 합격의 길로 갈 수 있는 효자 과목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오늘 또 함께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실 두 분 모셨는데 두 분 소개를 들어보기 앞서서 굉장히 또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 분이 있어요. 물음표 명찰을 달고 계신 분이거든요. 글쎄, 이 물음표 안에 뭐가 있을지 너무나 궁금한데 직접 여쭤보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떼주시는 거예요, 물음표? 안에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 합격생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사 100점을 맞은 2016 일반행정 9급 합격생 이지희입니다. 100점을 또 맞으셨다고 하니까 한국사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잠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건 네. 많은 분들이 한국사를 암기보다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옛날이라서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수업하실 때 옛날 그 역사적인 상황을 현재랑 많이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많아서 네. 그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옆에 분도 나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에 살고 있는 경찰 공무원 준비생 이관규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찰 공무원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네, 몇 개월 정도 공부하셨어요? 8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8개월 정도. 교수님 강의를 들으셔서 합격을 하신 분과 지금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합격생이잖아요. 네. 제자가 이렇게 합격해서 찾아오면 너무 네. 기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사실 요즘 노량진에 계신 분들 대부분 20대, 30대 초반까지 계신데 그렇죠. 취업 때문에 되게 힘드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힘든 수험 기간을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합격까지 하시고 참 그럴 때마다 큰 보람 느낍니다. 맞아요. 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제자분들을 보는 교수님의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자, 한국사 특강 합격생들이 이 노량진 특강을 통해서 더 많이 합격생 제자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 오태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한국사 특히 공무원 시험에서의 난이도나 어떤 출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뤄질 내용 가운데 그 첫 번째 순서는 유형별 자가진단법입니다. 일단 그 난이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듯합니다. 그 7, 2급 시험이 있고 9급 시험이 있거든요. 7급은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높겠죠. 그래서 7급 시험은 전통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9급 시험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서울시 지방직 시험이 상당히 국가직보다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기마다 차이가 있긴 하였습니다. 그래도 서울시나 지방직 시험이 조금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9급 시험은요, 역시 서울시가
7급에 이어서 더 어렵게 출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직과 국가직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지방직 시험은 지방직 예전 시험 스타일이 그 지방의 특색을 묻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경상북도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 문화재를 직접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문화재 가운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결국 서울시 지방직이 조금 좀 평상시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문제들을 내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직 9급은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난이도 조절 부분에서는 좀 평이하게 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제가 다뤄볼 주제는요. 바로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떤 공부 방법을 제가 나눠보았습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지 합격생께 한번 여쭤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한국사 점수가 잘 안 오른다라는 분들의 혹시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혹시 본 적이 있었는지? 기본서를 안 읽고 네. 요약본만 봐서 항상 아. 그 점수를 유지한다던가 아, 이러신 분들은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공부하시고 계신 이광규 학생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시나요, 현재? 저는 기본서 위주로 음. 계속 다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사 고득점을 얻으신 분들은요, 사실 제일 어려운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려운 방법을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사실 고득점의 첩경인 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어려운 거를 하기 싫고 조금은 쉬운 방법을 통해서 점수를 확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것은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나가듯이 암기도 쉽게 암기한 것은 금방 잊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랫동안 암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A 유형입니다. 이 A 유형은 기본서가 두껍잖아요. 또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 차례 읽고 또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집을 여러 번 풀면서 틀렸던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장은 틀렸다 혹은 이 단어를 못 외워서 틀렸다 하면은 그 파트 자체를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A 유형은 상대적으로 그 학습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학습을 한국사만 혼자 하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4과목 혹은 6과목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목과 좀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외울 게 많은 한국사, 이 한국사에 대해서는 좀 쉽게 가겠다. 그래서 이지 우리 합격생이 말씀 잘 해주셨듯이 요약서 위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그 선혜 씨께서도 학창 시절에 그 공부를 하셨을 때 네. 한국사 어떻게 그 생각하셨었나요? 제가 이 또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 역사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아요. 네. 이게 성적이 정말 좋을 때가 있었고요. 정말 바닥을 길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생각을 해보면 극단적이시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극단적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네. 이야기 듣듯이 네. 옛날 이야기 듣듯이 강의를 좀 해주시는 그런 선생님을 사실 좀 만났을 때는 성적이 너무 좋았고 막 외웠을 때 혼자 그럴 때는 좀 성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네. 자기가 좋아할 때만 잘 나오고 싫어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셨다. 얘기가 그렇게 되나요? 예, 어쨌든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사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싫어하는 거는 잘 손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공부할 게 많으면 아무래도 그 부담 때문에 국사 잘 안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국사 싫어서 이과 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유형이 바로 B 유형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긴 해야겠는데 좀 빨리 그 점수를 올리고 싶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점수가 빨리 올라가긴 하는데요. 합격 점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수생이 되기 십상이죠. 또 C 유형은요. 사실 이것은 한국사 자체를 아예 싫어하는 분들, 정말 싫어하는 분들. 어찌 보면 증오 수준인데요. 그래서 하긴 해야겠는데 나 스스로 한 적은 없고 유명하다는 강사를 선택해서 강의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의들은 우리 선혜 씨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미만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 떨어뜨리려고 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다 재밌어하고 다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만 내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저도 실제 강의 현장에서 보면 어렵게 얘기할 때는 학생들이 졸아요. 그런데 막 그 야사 위주로 얘기할 때는 학생들이 눈이 그냥 자다가도 벌떡 깨가지고서 그냥 와 재밌어요 하면서 막 웃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명량, 사도세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명량대첩은 그냥 한 줄 정도만 나옵니다. 근데 명량대첩을 줄줄 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국사 많이 하는데 점수는 잘 오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왜 내가 성적이 안 오르지? 이 강의 열심히 잘 들었는데? 그래서 이 강의 선생님 말고 다른 적중할 수 있는 선생님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강사 또 바꿉니다. 그래서 그 강사 들으니까 또 왠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점점 성적이 오를 거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잘 그렇지는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세 가지 유형을 보았을 때는 저는 단언컨대 C 유형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C 유형 말고요. B 유형부터 공부를 하시되 결과적으로는 A 유형으로 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바로 한국사 공부의 특징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사는요 다른 과목이랑 달라서 이신문항이 지문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장 자체가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이게 옛날 과거 시험을 비교해 보면은 6.25 경전을 빈칸 채워넣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조선시대에는 명경업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암기를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제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공부한 내용, 또 암기한 내용,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써서 내야 돼요. 한국사를 출제하시는 출제위원들은요, 제수업의 경우를 가지고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위주로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그 요약서 위주로 이렇게 막 암기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어에만 집착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한 후 연상법을 통한 암기로 끝장낸다. 더군다나 필수 과목 한국사의 중요성은 누가 뭐래도 절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시대적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등장인물의 그 고유명사 혹은 제도의 보통명사라던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외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워진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공간적 배경, 인물, 시간적 상황 이런 걸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그 시대를 연상하라. 만약 암기가 안 될 것 같으면 마지막에 두 문자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머리 글자를 통해서 암기하는 방법으로 암기를 확실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유형, B유형, C유형 시험에 나왔을 때의 특징 하나씩 말씀드리면 A유형은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랐고요. 간혹 헷갈려서 한두 개쯤은 틀릴 수 있었지만 90점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B유형은요. 자주 풀어본 문제는 비교적 되게 정답을 빨리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반갑게 문제를 이렇게 팍팍팍 칠 수 있지만 별표가 좀 많아지는 이른바 이런 말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2개 중에 늘 헷갈려. 난 선지 4개 중에 2개는 늘 헷갈려서 근데 찍으면 꼭 틀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별의별 수를 다 써봤었어요. 네. 그럼 내가 찍고 싶은 거를 찍는 척하다가 다른 걸 한번 찍어보자. 그럼 또 틀려.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B유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한 4개 정도 혹은 5개 정도 틀립니다. 그럼 4, 5개 정도 틀리면 합격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나옵니다. C유형은요. 사실 제가 14개 이하 이렇게 썼는데요. 14개 이하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채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험지를 구겨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야, 너 몇 점 나왔어? 그러면 몰라. 채점 안 해봤어. 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B유형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어디로 가야겠다? A유형으로 이 시험 끝장내자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한국사 공부 방법의 작은 아주 중요한 팁이고요. 자, 지금부터 제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제 1강은요. 역사를 왜 배우느냐를 물어보고요. 또 두 번째는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것에 주의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쉽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선혜 씨께 한번 여쭤볼게요. 역사를 왜 배울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요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말입니다. 그죠? 저는요,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까지 한국사에 대한 열풍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중요한 것은요, 역사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그 입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해드리자면 랑케는 뭐라 했냐면 역사가의 임무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게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의견을 배제하라. 그리고 오로지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여야 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주의를 얘기하고, 사실주의를 강조한 학자 이름은 랑케. 그래서 암기할 때 사실이란 게로 외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암기 방법에 단점이 있어요. 이것도 기록으로 해서 역사도 기록이란 게 다 됩니다. 하지만 사실이란 게, 사실이란 게, 사란 게 해서 사실은 랑케가 강조한 내용이다. 자, 제가 지금 교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의를. 이해가 먼저. 그 다음 헷갈리면 두 문자를 통하든 아니면 연상법을 통하든 암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반대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역사란 역사가가 과거 사실을 주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 끊임없는 대화. 대화라고 할 때 우리 대화하면 어때요 지금? 계속 얘기가 또 주제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졌던 생각이 저 사람과 얘기하면서 저 사람 얘기에 설득돼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돼요? 평가가 다 다르고 또 오피니언 다 다르고 그렇죠. 이건 절대적인 역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대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란 하나만이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요거는 역사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단 함부로 주관적 해석은 배제하라.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결국 이런 걸 왜 배우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요. 지금 이제 좀 이따 방금 이제 바로 배워야 할 부분이죠. 일제 시대에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왜 침략을 당했고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었느냐. 자, 바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사실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자, 잘못을 어떻게 해요? 되풀이하겠죠. 바로 이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감개주의, 교훈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혜 씨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사건을 다시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잘못한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더 좋아지겠죠.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과거에 좀 우리가 실책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입장에서 과거에 있었던 실수 혹은 이렇게 하니까 더 잘 살게 되더라. 그러면 더 좋았던 부분, 잘했던 부분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게 바로 역사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침략을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자들이 왜 우리가 망했지? 왜 우리가 일제에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 첫 번째 사학자, 민족주의 사학이라는데 이 민족주의란 민족을 위한 사학.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대내적 평등주의, 대외적으로는 잘 나갈 때는 공격, 못 나갈 때는 저항적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당시에 못 나갈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저항적 민족주의 입장에서의 사학이다라고 해서 민족주의 사관이라고 합니다. 박은희 선생은 궁금했던 게 왜 우리가 망했는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학자로서 배감 박은희 선생께서는 이북 출신이시기 때문에 서북학회 회장을 하셨어요. 서북이니까 북이죠. 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뿅. 자, 여기 보면 자, 서북이니까 북입니다. 그럼 이북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죠? 황해도 출신이십니다. 또 유교 구신론을 강조했어요. 사실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북 출신은
중앙 조정의 등장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조선은 이 구한말까지도 이렇게 지역 차별을 하면서 중앙으로 등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박인 선생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분 차별 같은 거를 혹은 지역 차별부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느껴왔던 분 아니겠어요? 그럼 이분은 우리가 왜 망했느냐라고 했을 때 왜 망했다? 바로 우리 민족 내부를 지역이든 종교든 이데올로기든 차별을 하고 거기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이 박은 선생의 큰 그 인생에 있어서의 흐름은 뭘까? 앞으로 우리가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민족 내부에서만큼은 차별을 하자 말자. 차별을 하지 말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북학회 회장님이었다는 것은 차별받는 이북 출신들의 어떤 학회를 만들어서 회장에 취임하셨던 것이고, 유교가 어때요? 유교 그러면 우리 왜 야 너 너무 유교적 생각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또 우리 유교하면 가부장적 생각이 너무 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유교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주장, 바로 뭡니까? 평등 사상. 이것을 어려운 말로 대동이라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동. 그래서 대동 사상이라 했고, 그러니까 대동 사상이니 동자가 들어갔죠. 대동 사상이라 해서 동제사를 바로 만들었고, 이 동제사의 대동은 상해에서 조직돼요. 그럼 상해하면 우리 뭐 생각나요? 상해 가면 꼭 가보는 곳 임시정부. 임시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임시정부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2대 대통령으로까지 취임하셨던 분이셨다. 자, 마지막 하이라이트 갑니다. 박인 선생은 한국 통사를 쓰셨다. 한국 통사란 대한민국 국호를 썼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국호를 썼고, 통사, 통한의 역사.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는가? 두 번째, 또한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이른바 혈사입니다. 피해 투쟁의 역사. 우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피를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 이게 바로 3.1운동 직후에 쓰여진 박은 선생의 책인 것입니다. 자, 박은 선생의 한국 통사의 되게 중요한 내용은 역사의 중요성을 얘기한 겁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하셨죠. 비슷한 얘기 하셨어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라는 이렇지만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면 언젠가 나라는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두 번째. 자, 갑니다. 신채호 선생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사실 충청도 분이세요. 충청도 대전에서 출생, 청주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채호 선생 성우들이 왜 더빙할 때는 뭐 이러죠.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고 공간으로 확대되는 역사에 있어서의 재생산의 과정의 일련의 기록이다. 멋지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분 충청도입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이요 라고 얘기하셨을 게 분명하다는 것이죠. 왜? 충청도 출신이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다 필요 없고 이분의 저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독사 신론. 아까 박은 선생님은 무슨 신론이라 하셨죠? 유교 구신론이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뭐래? 독사라는 거예요. 독사. 역사를 읽는 새로운 주장. 그래서 이 민족주의 사학이 이분에 의해 완전히 결정이 되고 이론이 체계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채호 선생은 한국의 망하는 역사와 독립운동 역사를 다뤘으니까 비교적 최근세사죠. 그 당시로 치면 현대사예요. 근데 이분은 자 보십시오. 조선 상고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고니까 고자가 무슨 고? 옛고 맞아요. 옛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고대사예요. 그래서 고대사가 잘 나가서요, 현대사가 잘 나가요? 고대사가 잘 나갔죠. 만주 땅 다 우리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반도에서도 38선 이남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고찰이에요. 그래서 잘 나갔을 때를 한번 보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 상고사 총론에는 바로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투쟁의 역사를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다도 굉장히 전투적인 입장을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독사 같으신 분이셨다. 심지어 독사는 팔을 문다. 독사 신론 1908년. 아와 비아의 투쟁. 필수 예제 갑니다. 자,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자, 수험생들 가장 어려운 시간인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문제풀이는요,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 잘 이해하고 잊지만 않으면 풀 수 있어요.
자, 올해 나왔던 아니죠, 이제 작년이죠. 작년 나왔던 국가직 구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 뭐 이런 사료가 나오면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세요. 하지만 문장을 외운다기보단 뜻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세 번째 줄에 주목을 해볼게요.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이다. 그럼 객관적과 주관적 우리 공부했어요, 그죠? 객관적인 건 뭐예요? 랑케의 사실주의, 그죠? 주관적인 건 누구예요? E.H. 카. 아까 얘기한 역사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던, 그래서 상대적인 입장이다 해서 주관성을 강조한 것이다. 자, 이런 두 가지의 역사 사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건 과거에 남긴 사료나 역사책을 읽을 때의 자세가 어떤 게 중요한가? 1번 갑니다.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서의 역사라고 판단한다. 잉? 이상하죠? 왜냐하면요, 사료라고 하는 것 역시 누가 썼어요? 인간이 쓴 것입니다. 그럼 그 사료는 아무래도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있는 그대로 역사로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의 반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관규 학생 3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번.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의 가치관을 분석한다. 이겁니다, 바로. 그렇다면 사료 또한 역사가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므로 1번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의식 신채호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음번 강의할 때 근현대사 할 때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태진 교수님의 유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한국사의 사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 그렇죠.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갖고 네. 독사 8 이런 거 해주셔갖고 정말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독사 8 이건 절대 안 네. 잊을 것 같죠. 그렇죠. 맞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돌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말이 이거였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시험을 위해서도 중요한 한국사지만 정말 더 나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사 앞으로도 꼼꼼하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서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 놓친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 그리고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알찬 내용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